22강에 대한 핵심 강좌입니다. 이 금융이라는 것은 자금의 융통을 줄여서 금융해줍니다. 이때 자금의 융통이라는 표현 자체는 상당히 좀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릴 수도 있는 거고 출자받는 형태가 다 포함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융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돈을 빌린 다음에 차용증서라든가 채권을 발행하는 유가증권이 채권을 발행하는 형태가 있고 이걸 뭐라고요? 부채금융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돈을 출자받으면서 지분증서라든가 지분증권인 주권, 주식을 얘기합니다. 이걸 발행하는 형태를 뭐라고요? 지분금융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부채금융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될 일반적인 주택 소비금융이다. 아파트 살려고 돈을 빌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주택 소비금융이다.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아파트 지으려고 어떻다고요?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주택개발금융이다. 그 다음에 주택개발금융의 특수한 형태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위험은 굉장히 크지만 돈을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특수한 어떤 그 사업성에 근거해서 돈을 빌려주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프로젝트를 근거로 해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 부채금융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채권도 발행하고 있는데 자산담보증권이라든가 저당담보증권 이런 게 일종의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쭉 공부할 거니까. 그 다음에 지분금융의 형태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과 관련돼서 리치 회사라고 있는데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라든가 요 내용은 좀 자세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신디케이트라든가 조인트 벤처 얘네들은 이것도 일종의 지분금융이다. 이 정도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다음 내용 확인해 갈게요. 자, 이 그 부채금융과 관련돼서 그 크게 중요한 내용은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자, 돈을 빌려줬을 때 이자율을 어떤 식으로 정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요, 원금 이자를 갚아 나가는 방식. 요것도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유동화 제도, 이런 거는 약간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파트를 공부하는 겁니다. 먼저, 이자율의 조정 여부는, 자, 이 1억을 빌려주면서 약정금리는 5%였는데, 나중에 2, 3년 지나니까 물가가 문제가 올랐다는 얘기죠. 올랐을 때, 자,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는 인플레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약속된 금리는 5%를 그대로 받기로 한다. 이거를 고정이자율 제도 혹은 고정금리 제도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화폐 가치가 뚝 떨어진 걸로 받으니까 손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대출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해줍니다. 보통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디플레가 발생했다 그러면 오히려 은행이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위험이라는 것은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얘기하죠. 근데 지금은 보통 인플레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인플레가 무지하게 심해졌으면 은행이 손해본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안 되겠다. 원래 약정금리는 5%인데 이자를 한 2% 정도 올려서 받겠다는 얘기죠.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고정이자율 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대출자가 부담해야 될 위험을 이자 올리면서 차입자한테 넘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입자가 이러한 위험을 부담한다 해줍니다. 그러면 이 금리는 크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는데 이 초기의 약정금리를 보면 고정금리가 변동금리가 높습니다. 왜 높은가 했더니 요 실질금리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전혀 없다고 가정했을 때 금융기관이 받으려고 하는 이자리입니다. 이거는 인플레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인데 나중에 인플레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 얘는 그때 가서 올리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그때 가서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매년 예상되는 인플레이를 감안해서 결정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인플레이를 감안해서 결정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은 실제로 위험이 줄어드냐 없어지냐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인플레가 더 커질 수 있죠. 더 줄어들 수 있고 그러니까 위험 금리의 병존에 따른 위험을 다 누가 부담한다고요? 대출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 이제 고정금리와 관련돼서는 요 내용을 좀 확인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고정금리로 7%를 빌려줬는데 나중에 시장 평균금리가 5%로 하락했다고 쳐볼게요. 이 시장금리는 실제 인플레에 따라 변동되는 시세금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다른 은행에서 빌려서 갚으려고 하겠죠.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조기상한 위험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근데 요번에는 이거 시장금리가 9%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는 고정금리에는 뭘 포함시킨다고 했어요? 예상되는 인플레이를 포함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 금리가 더 커져서 그런 겁니다. 실제 인플레가. 그럼 결국은 자,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7%로 빌려줬는데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9%의 높은 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손해가 막심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 고정금리 위주로 빌려주는 은행은 손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이자율 위험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요거 비교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변동금리는 실제 인플레에 따라서 계속 변동시키겠다. 그런 얘기죠.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해서 책정하는데, 가산금리는 대출 시점에 확정을 시킵니다. 그 사람의 신용도라든가 은행 마진은 대출 시점에 확정하는데, 요 기준금리는 그 실제 인플레에 따라 계속 변동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양도성 예금주사의 시세금리 있죠? 요걸 기초로 변동시켜라 이랬는데, 지금은 코픽스라는 거하고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용해서 쓴다는 얘기는 어떤 대출 상품은 CD금리를 기초로 하고 어떤 거는요 코픽스로 하고 어떤 경우는요 차입자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를 몇 번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